네, 자, 코로나19 궁금한 점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40만 명대 역대 최다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이게 당국의 그 정점 예상치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이 계산을 해보면 지금 누적으로 800만이 감염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40명씩 한 일주일 정도, 5일만 지나도 200만이 더 더해지면 1000만 명 정도가 감염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지금은 유행의 최정점 구간을 지나고 있다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유행 예측 결과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일주일의 평균치이고요. 그리고 수요일과 목요일에 발표되는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주말 효과가 완전히 반영된 화요일의 결과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체감하기로는 높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말에는 조금 낮아지는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봐서는 그래도 유행의 어느 정도는 예측 범위 안에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중요한 것은 지금 확진자라고 하는 것은 전체의 감염 규모를 완전히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국가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전체 감염자 중에서 약 절반 정도만 확진으로 찾아내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하루에 40만 명 정도가 확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80만 명 감염자는 80만 명 정도가 된다라는 것이고 예. 그 정도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 유행의 최정점 구간을 지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예. 실제 확진자는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설명도 함께 해주셨는데 어제 그 확진자 집계 과정에 혼선이 좀 있었습니다. 어제 그 지자체별로 집계한 바에 따르면은 9시 기준으로 45만 정도 됐었는데 오늘 아침 발표한 게 이제 40만이거든요. 이런 그 집계 과정에서 혼선은 왜 있었던 겁니까? 지난 이틀 사이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네. 일선 의료기관에서 검사한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의 결과도 양성으로 인정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일선 의료기관에서 그 검사 결과를 입력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예. 입력하는 과정이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선들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계 결과 같은 것들을 행정적으로 정리한 다음에 발표하는 것들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이제 유행 추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녁 9시에 발표되는 결과들을 많이 보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 결과는 지자체의 결과들을 단순히 취합한 결과이기 예.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오는 것을 확진으로 인정해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조금 집계가 중복 집계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군요. 네, 그런 것들을 의료기관에서 직접 입력하는 과정들이 이제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네. 행정적으로 본다면 단계가 조금 더 복잡해졌다라고 볼 수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언제 정점을 지나냐? 자, 이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인데, 자, 방역을 잘하는 국가들은 이 정점을 지나는 이 그래프가 좀 완만하다. 이건 뭐 맞는 정설입니까? 지금 유행 규모를 본다라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확진자의 숫자를 보이고 있는데요. 예.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에 감염을 통해서 면역을 획득하신 분들의 비율이 매우 적기 때문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인구 집단의 크기가 매우 크다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유행 정점을 지나면서 취하고 있는 정책적인 방향 자체가 대부분의 국가들은 유행 정점이 지나고 나서 방역 정책들을 완화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행 정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에서부터 방역을 완화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유행의 규모를 더 크게 키우는 데에는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예. 보입니다. 너무 빨리 완화했다. 빠르게 완화했다라는 것은 결국 지금의 대유행이 끝나봐야지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만 저는 그래도 방역상의 위험 부담을 어느 정도는 감수한 결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상황이 이런데 새로운 변이가 또 나올까 이 걱정입니다. 지금 뭐 유럽과 미국에서 이미 델타 크론 변이라는 게 보고가 됐고요. 그리고 스텔스 오미크론 얘기 꽤 나왔었는데 이건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26%로 증가한 이런 수치를 볼 수 있는데 이게 앞으로 새로운 유행의 변수가 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정도가 되면 또 새로운 우세종이 등장하게 될 것이고요. 예. 근데 그 우세종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다음 유행이 결정이 될 겁니다. 예. 오미크론 대유행이라고 하는 것은 유행의 규모나 크기 측면에서는 가장 큰 유행이 되겠지만 이 유행이 절대 마지막 유행은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유행이 이어질 텐데 그때는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 생각을 하고요. 지금의 확산 규모가 조금 더 커지는 데 있어서도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불리는 BA2가 차지하는 비율이 예.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늘어나고 있거든요. 오미크론 안에서도 우세종의 변화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오미크론 내에서 변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미크론과 스텔스 오미크론이 완전히 다른 그런 변이라고
보면 됩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오미크론 안에서의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결과를 본다라면 오미크론과 스텔스 오미크론의 독립적으로 감염 그리고 재감염이 되는 사례들이 보고는 되고 있습니다만 그렇군요. 그 비율 자체가 높진 않습니다. 예. 극히 드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사망자하고 위중증 환자 관리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같은 상황이라고 하면은 뭐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늘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인데 지금 우리 의료 체계로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상황입니까? 저도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예. 유행 정점에서 약 2주 정도가 지나게 되면 중환자의 정점이 오고 중환자의 정점에서 1주가 지나게 되면 사망자의 정점이 오거든요. 네. 지금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중환자 병상이 2,700병상 정도가 됩니다. 네. 그리고 재원하고 있는 중환자는 1,200명대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예. 하지만 재원 중환자로 발표되는 수치와 실제로 병상을 점유하고 있는 점유율 사이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더 특히 많습니까? 네, 점유하고 있는 병상이 약 50% 정도 더 많은 상태인데요. 예. 그 이유가 중증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미리 중환자실에 가 계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코로나19가 치료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다른 질환 때문에 중환자실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다라고 예. 한다면 준비된 병상이 2,700병상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한계는 1,8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으로부터는 약 600명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렇다면 3월 말에서 4월 초에 이 범위 안으로 유지가 가능하겠느냐가 오미크론 대유행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 당국이 대응을 할 때 이걸 좀 보수적 수치로 접근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되겠군요. 네, 보수적 수치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네. 그래도 조금 희망적인 신호는 있습니다. 예.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중환자의 증가 추세보다 조금씩은 곡선이 낮아지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는 경구용 치료제의 효과라고 다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방역과 경제 사이에서 또 한 번 고민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모레 이제 새로운 거리두기 체제가 발표가 되는데 어떤 결론으로 발표를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방역에 있어서 완화를 해야 된다는 의견, 그다음에 유지를 해야 네. 된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는 항상 그 가운데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정점 구간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방역을 강화한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어디까지냐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불가피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방역을 큰 폭으로 완화하게 되었을 때 유행의 정점과 기간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간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느 정도의 소폭 완화는 불가피하다라고 하더라도 예. 그런 그 완화의 신호라는 것이 정책적인 영향이 크지 않게 하는 중간적인 절차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 당장은 완전히 푸는 거는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풀기까지 중간 단계를 반드시 거쳐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한다라고 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예.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유지가 이제 완화가 된다라면 영업시간 제한은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리고 방역 당국이 지난 한 달간 오미크론 치명률이 0.1% 이하다. 계절 독감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런 메시지를 좀 내고 있는데 감염병 전문가시죠. 이재갑 교수 같은 경우는 독감도 하루에 40만 명씩 발생하면 의료 체계가 붕괴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정재훈 교수님은 저는 정부에서 계절 독감과의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의 대응 방식이 계절 독감처럼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오미크론 변이가 계절 독감만큼 덜 위험해졌기 때문이 아니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정부가 제시하고 예. 있는 계절 독감의 치명률 0.1%라고 하는 것도 그 근원을 찾아가 보면 정말 측정이 어려운 방식이거나 네. 예전의 자료들이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계절 독감의 치명률이 과대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과대평가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오미크론의 치명률은 지금 더 높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절 독감과의 직접적인 비교는 매우 위험한 의사소통 방식이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오미크론으로 조금 약해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계절 독감보다는 좀 위험하다 이렇게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미크론과 계절 독감은 한 단계 정도 오미크론이 더 위험한 감염병이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되고요.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계절 독감처럼 대응하는 것인 거죠. 네.
코로나19 지금 1급으로 지정된 감염병인데 오늘 김부겸 총리가 등급 조정 방안을 논의해달라 이런 주문이 있었어요. 이건 어떻게 장기적인 방향에서 코로나19라고 하는 것도 언젠가는 토착 감염병이 될 것이고 예. 토착 감염병이 되려면은 등급 조정은 행정적인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전 이게 지금의 대유행을 대비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등급 조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지만 이런 등급 조정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준비 사항들이 있습니다. 의료 체계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행정적인 여력도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점이 지나가면 충분히 부드럽게 전환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몇 가지가 바뀌는데 일단 집중관리군에서 50대 기저질환자가 빠지죠. 그리고 또 하나가 다른 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코로나에 감염됐을 때는 옮기지 않고 있었던 병상에서 그대로 치료를 받게 되는 이 정도가 이제 바뀌게 되는데 이런 조치에 따른 어떤 우려는 없을까요? 당연히 의료나 방역 체계상에서는 우려가 있을 수밖에 예. 없고 감염의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유행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위험 부담을 어느 정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한정된 의료 자원을 팬데믹 상황에서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렇게 위험 부담을 어느 정도 감수를 하면서도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정책적인 이런 판단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자, 요즘에 확진자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재감염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이 재감염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백신 접종으로 인한 면역도 시간이 지나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감염을 통해서 획득한 면역도 시간이 지나면 예.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 더해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을 하게 되면 백신의 효과도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체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감염을 통해서 획득한 면역도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한 번의 대유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규모의 유행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 델타 변이에 감염됐던 사람들도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될 가능성이 꽤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변이가 많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재감염의 가능성은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변이가 아니고 같은 오미크론 내에서의 재감염 이런 가능성은 학계에서의 보고는 네. 있습니다만 그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태이기 낮다. 때문에 오미크론 재유행 안에서 반복적으로 재감염되는 상황들은 네.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요즘에 집에서 자가 검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흔하진 않습니다만 자가 진단 키트에서는 양성이 나오는데 병원 가서 신속 항원 검사하면은 음성 나왔다 이런 분들도 주변에 꽤 계시더라고요. 네, 자가 진단 검사나 신속 항원 검사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검사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하는 과정에서 병의 진행이 되어서 다 회복되었을 예.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네. 아니면 검체 채취 과정에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 검사가 중요하고 예. 전문가에 의한 검사가 더 중요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반복 검사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